안녕하십니까. 이쁜 여성의원 원장 신봉규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이제 이름 명명되었는데요. 이 질환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질환에 대해서 제가 그 의사 입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병에 대해서 또 이 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좀 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더 빨리 감염되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비리대에 속하는 코로나 비리대과에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이고요. 거기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종류의 바이러스로 지금 현재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네 종류로 나누는 거는 이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아무 사람이나 뭐 이렇게 감염되는 게 아니고 종 특이성을 갖습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어떤 개체에 감염이 될 때 이 바이러스는 어떤 만약 동물이면 감염이 될 때 바로 감염되는 순간 면역체계에 의해서 전투에 의해서 사멸되기 때문에 이 면역체계를 뚫고 감염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감염되고자 하는 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왕관처럼 되어 있는데 세포벽에 있는 특이 이 항체들, 수용체들이라고 합니다. 리셉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그 특정 종의 숙주에만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하고 상호 관련이 되어서 이거를 외부로 인식 안 하고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 감염을 일으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은 어떤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물은 어떤 단백질을 세포벽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감염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 종에만 감염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조류나 포유류 이런 데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흔히 이 감기처럼 오는 대부분의 그 감기 겨울 독감이 한 30% 감기는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랑 상관이 있고요. 제일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냥 감기 증상으로.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류나 포유류, 그 다음에 여기서 변이된 이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류나 포유류 감염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사람, 고양이, 돼지, 소, 박쥐 뭐 등 있고요.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조류에 감염되고,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이제 조류하고 돼지에서 새롭게 이제 발견돼서 델타라고 명명이 됐고요. 그래서 생기는 병도 사람한테는 그냥 가벼운 감기였고요. 주로 그 호흡기 감염증하고 소화기 감염증을 나타냅니다. 소화기 감염증, 위장 증상이나 기침이라든지 하는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건데 대표적인 게 그 동물 감염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조류기관지염 바이러스가 있고요. 돼지 또 설사병 바이러스가 있고, 고양이 뭐 복막염 바이러스가 있고, 또 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증들이 이렇게 크게 유행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스고요. 두 번째가 메르스입니다. 이번에 나온 우한폐렴을 만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 번째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입은 이런 거는 인간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알파인 경우도 감기처럼 앓고 가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인간에게 감염이 돼서 중증 질환을 만들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적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2002년도에 사스가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대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번에 2019년도에 다시 창궐 했죠. 시작했죠. 사스 경우에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 가지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주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겨울에 발병을 해가지고 당시 한 7개월 동안 32개국까지 퍼지면서 8천여 명 환자가 생겼고요. 이 8천여 명 중에 774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나와가지고 평균 치사율은 그런데 한 10%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치사율이란 게 어떤 질환자, 중증 질환자 치사율이 있고, 감염자 치사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환자 이제 치사율도 있고, 뭐 지역 따라 다르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는 치사율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경우에는, 2015년도에 중동에서, 유행을 했고요. 사스 경우에는 박쥐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양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로 밝혀졌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숙주인 낙타에서 그다음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되겠고, 중동 치사율은 한 30%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86년 17년도에 186명 감염돼 가지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치사율은 한 20% 가깝, 20% 약간 넘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이제 명명이 됐죠. 발생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동일한 증상들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의사들이 보고하면서 밝혀졌는데, 이게 처음 보고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12월 2일, 25일, 27일 이때에 많이 이제 보고가 됐죠. 되어가지고 현재 그 잠정 치사율을 한 2%로 보고 있는데요. 폐렴이 발생한 사람들 중에 치사율은 한 15%로 지금 중국 통계에서는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너무 창궐하는 바람에.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독감 바이러스 중에 1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치사율은 한 3% 정도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많은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만 이제 창궐 하게 되면은 엔데믹이라고 그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이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은 팬데믹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상들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균이, 이제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종특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세포에 들어와서 세포 안에 유입될 수 있어야 우리 몸에는 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세포로 유입될 수 없는, 우리 세포벽을 통과할 수 없는 바이러스면 인간에게 감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균 접종이란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우리 세포벽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세포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는 균이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세포벽에 있던 어떤 단백질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걸 숨겨서 우리 몸으로 이제 우리 세포로 유입되는 거죠. 세포에 유입돼 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로 자기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만들어내서 우리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면서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균 접종이라는 개념을 보면 먼저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이 있고요. 이 보균도 또 숙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을 받아서 감염이 되는 또 감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균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박쥐 같은 경우인데요. 박쥐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 변이도 생길 수 있고 박쥐에도 뭐 병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쥐에 물리거나 박쥐가 가서 접촉을 했던 어떤 동물, 뭐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인데, 이 낙타에 이제 숙주에 이 바이러스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숙주에서 그냥 살 뿐입니다. 같이 공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숙주가 살아남아야 바이러스 자기도 살아남기 때문에 이 숙주를 이용해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숙주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 낙타랑 접촉한, 낙타 타액을 접촉하거나 낙타랑 접촉한 감염자의 몸에 들어가서는 감염자 몸의 세포로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접종과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되려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최종 감염자인 인간에게 접종이 되려면 접종에 대한 어떤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소량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일정량 이상 균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이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량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아내는 방어력이, 면역이죠, 면역 체계가 방어력이 어느 정도 무력화될 수 있어야 또 뚫고 들어오는 거죠. 어떤 요 상관관계에 의해서 접종이 되고요. 그럼 접종이 되었다고 다 병이 되는 건 아니고, 감염자가 되는 건 아니고, 접종이 되더라도 균이 일정량 이상 들어와서 우리 방어력을 뚫고 들어온 경우에 이제 감염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감염자는 잠복기를 거쳐서 잠복기 동안은 그 감염자의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증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가지는 거죠. 요 잠복기를 거쳐서 정상 발현을 하는데, 정상 발현은 증식한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벽을 뚫고 나오면서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 퍼져나올 때 우리 면역 체계들이 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하는 과정이 염증입니다. 염증. 이 염증 과정에 의해서 모든 증상이 생깁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 정상 발현을 거쳐서 우리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다 못 찔러내면 회복이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바이러스들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가 싸워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랑 대량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전투를 면역체계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전투를 면역체계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숙주입니다. 숙주. 면역체계가 싸우지 않으면 숙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체계가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는데 적절히 잘 싸워야 됩니다. 적절히 잘 싸운다는 말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와 나의 면역체계 간의 전투에서 정상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투 중에 전투를 하면서 나오는 많은 유해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 유해 물질들 때문에 주로 감염되는 우리 몸의 장기들, 폐죠, 폐. 또 다른 장기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주로 폐에서 전투가 심하게 벌어질 경우에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해 가지고요.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폭풍은 검색해 보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폐손상이 생깁니다. 폐손상이. 그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폐렴이지만 심해지면 폐섬유가 생겨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투를 심하게 하는 게 결국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전투는, 우리 면역체계 전투는 적절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창궐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주로 감염이 되더라도 주로 사망하는 그룹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개는 노약자들이 주로 사망하죠. 대개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주로 많은 치사율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런 그룹들에서 면역체계와 바이러스 간의 전투에서 생기는 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치사율이 높았는데, 다른 한편 또 보면은 어떤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이런 노약자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면역 반응이 심한 이제 젊은 층에서 또 더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바이러스 따라서 좀 약간 양상이 다르긴 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어린이 그 사망자보다는 주로 40, 50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보면 통계상으로도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젊은 분들, 오히려 그 청장년층에서 또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갖다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어떻게 잘 케어를 하고 이런 현상들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느냐가 이 병의 치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에서 발병을 하는 시기까지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중국 통계죠. 중국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면은 빠르면 뭐 1일 만에도 발병이 하고요. 길면은 지금 한 25일 만에도 그 발병한 케이스가 있어서 평균 한 2주로 지금 2주 이내로 발병을 보기 때문에 2주 정도 격리를 갖다가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25일 지나서도 발병한 사람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격리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따져보는 거고요. 실제 그 감염 전파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속도를 보려면 세대기를 보는데, 세대기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잠복기에서 이제 발병해서 정상 발현이 된 시기부터 그 사람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옮겨가서 다른 사람이 다시 정상 발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세대기라고 합니다. 그 세대기가 짧을수록 병의 파급 속도가 빠르겠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세대기가 3.5일 정도로 지금 통계상 나오는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쉽게 퍼질 수 있는 지금 바이러스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상 발현은 가볍게 지나가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중증 질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들은 주로 호흡기 질환 관련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물론 뭐 열이나 또 우리 몸에 장기 중에 어디가 더 많이 붓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콩팥이 붓느냐, 심장이 붓느냐, 뇌가 붓느냐에 따라 가지고 혼절하기도 하고 관련된 증상들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거는 다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치유가 되고 이 병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전에 다른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스나 메르스와는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특이점으로는 정상이 없는 감염자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노약자나 어린이 이 치사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좀 그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남성들, 30대, 40대, 50대, 주로 이 그룹에서 환자들이 그 치사율이 높은 걸 봐서는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랑 좀 차이가 나고요. 또 더 특이한 점은
비말로 감염이 되는데, 비말은 우리가 이제 감염자의 증상이 있는 시기에 기침하거나 타액이 바깥으로 배출됐을 때 그 타액 속에 있는 충분한 수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죠. 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경로는,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개 호흡기 감염이에요. 호흡기로 우리가 흡수를 해서 우리 호흡기 점막의 세포들에게 유입이 돼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특이하게도 안구점막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이 안 되게 철저히 마스크를 하고 그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진 중에 안구점막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 감염이 생기는 바람에,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좀 다릅니다. 이 안구점막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종특이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포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더 잘 구사한다는 뜻이고요. 또한 소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걸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공기 전파의 우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는 공기 전파가 의심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이점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중국 당국이 발표했던 그 이제 우한의 그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그 동물에 의해서 감염된 게 진짜일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마치 인간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진 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파를 막고 치료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치료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의 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의 치료인데, 거시적 관점의 치료는 이 병이 창궐했을 때 시스템, 사회가 치료하는 겁니다. 사회가 치료하는 개념에서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방지하거나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빨리 개입해가지고 병의 확산을 막고 조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책임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처음에 발생한 지역에서 중국이죠. 중국 정부가 빨리 행동을 취해서, 액션을 취해서 이 발병을 줄이고 파급을 막고 효과적으로 빨리 치료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막지 못해서 인접국으로 퍼져나갈 때 그 해당 인접국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병의 유입을 막고, 또 들어온 균에 대해서는 파급을 막고 더 적절한 치료를 잘 해서 조기에 이 창궐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발생 해당국, 그 다음에 인접 감염국들에서 그 해당 정부나 기구들이 하는 치료적 관점이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창궐해서 팬데믹이 된 거는 1, 2, 3번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은 한번 겪었다고 다음에 대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른 양상으로 다시 또 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걸 자꾸 겪음으로 해가지고 체득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적 합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숨기지 않고 모두 정보를 공유해서 조기에 빨리 치료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가 더 발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가 후진적일수록 더 많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바이러스 창궐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시적 관점의 치료는 병원의 실제 치료입니다. 병원의 실제 치료는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치료들은, 이게 정상 치료죠. 정상 치료. 처음에는 정상이 생긴 사람이 한해서, 무증상 환자는 단순 격리나
관찰 통해서 증상이 생기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정상 환자만 이제 치료하면 되는데요. 정상 환자 치료는 중증 증상, 중증인 경우에 이제 주로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중증 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주로 폐질환인데요. 폐질환인데 폐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폐가 문제가 많이 생길 때 폐렴이나 폐섬유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관련된 산소 공급 등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는 좋은 의료 시설이 결국은 답보되게 됩니다. 의료 시설이 중요합니다. 좋은 의료 시설이라는 거는 폐질환이 심해서 호흡이 불가능할 상황까지 가더라도 에크모나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뜻하고요. 이런 시설들은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 발생했을 때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발생되기 전에 적절히 격리해서 차단을 시키고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들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병들은 발병하는 환자가 적을 경우에는 치료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시설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치료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여러 사람으로 이 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단순 증상인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2차 감염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항생제 치료도 하는데 항생제를 무조건 쓰면은 안 되고요. 항생제는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도 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가 처방해서 의사의 판단을 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2차 감염으로 다른 균이 자라서 문제가 되면 항생제 치료해야 되고, 또 이런 바이러스 질환일 때는 균이 안 자라고 또 곰팡이가 자라는 경우에는 진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약제를 쓰는 여부는 꼭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치료는 이제 이 환자 증상 따라서 다른데, 이제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역 글로불린 치료도 있고, 산소 포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에크모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하게 되면 항바이러스제를 쓰기도 하고, 항바이러스제는 우리가 독감 때 먹는 항바이러스제도 있고요. 이런 항바이러스제도 있고, 또 바이러스 일종인, 이번에 치료하면서 이제 밝혀졌지만 레이저 치료제도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것도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또 사용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에이스 리셉터 어떤 그런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제선제 같은 소화제도 또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약제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치료하는 데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거시적 관점의 치료에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자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숙주를 가진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숙주 형태로 있는 어떤 동물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수입되는데, 주로 중국에서 유입이 됐죠, 초기에는. 그 뒤에는 지금 확진자 중에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에서 유입된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입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면 한국 내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기에 차단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균형과 적절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 국가 지도자나 또 사회가 어느 관점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타국은 타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서로 전파되는 것도 맞고, 또 그렇게 돼서 국지화 시켰을 때 인접국에서 또 도와줄 수 있고요. 치료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암묵적 합의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이 오거나 서로 이동하는 것들을 각국에서 서로 이런 이동이 없도록 외교적으로도 선제 조치를 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됐을 때, 전 세계적 창궐이 이제 됐을 때 치료는 각국의 치료 이제 의료 수준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좀 차이 나겠지만 그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치를 넘은 수치 발생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국은 치료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 치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치료를. 사망자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치사율에 대해서는 각국의 치사율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의료 시설, 그 다음에 발생한 환자의 수, 그 다음에 치료 인력의 어떤 수준, 장비의 수준, 이런 게 결과를 이제 결정하는데, 제일 큰 결과 요인은 해당 나라에서도 처음에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거를 서로 잘 공유를 하고 빨리 격리를 해서 퍼지는 거를 막았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국가의 기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조기에 빨리 격리를 해서 막았으면 결국은 여기서 발생하는 숫자도 결국 이 인접에서 다 치료시설이 들어가서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퍼져가지고 지금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 됐는데 이게 또 다른 인접국으로 또 퍼진다면 더 문제라서 결국은 국제적으로도 파급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백신 개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동정이 됐죠. 연기서열이 다 나왔습니다. 연기서열을 조사해 보니까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저번에 사스 바이러스랑 거의 한 70 몇 프로 유사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바이러스의 연기서열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또 쉽게 감염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연기서열들이 이렇게 잘 정비된 것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감염력이 높게 된 바이러스 같습니다.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바이러스 연기설이 나왔고 바이러스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 있냐면, 백신이란 거는 결국 이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이 바이러스에서 핵심 감염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어테뉴에이팅이라고 합니다. 제거하고 이 바이러스 껍데기, 거의 죽은 바이러스죠. 이거를 대량으로 이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백신화한 게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인간에게 투여해서 인간 면역 체계로부터 요 단백질들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초기 감염 때 빨리 전투를 해서 접종이 안 되도록, 이 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백신인데, 사스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1년, 2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하고 있지만 백신을 당장 만들 수는 없고요. 시설과 뭐 다른 연구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결국 그래가지고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 사스의 경우에서도 백신을 만들긴 했지만 투여를 해본 결과, 동물 실험을 해본 결과 이런 백신 이 단백질 덩어리들이 투여된 개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이토카인 폭풍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실험 동물이 죽거나 폐섬유가 생기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발한다 해도 인간에게 접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접종했을 때 100명이 접종을 받아서 99명이
이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이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백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 이 백신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인간 모두에게 접종한다는 거는 약간은 영원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재 창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백신에 큰 기대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과학자나 어르신들은 이 백신 개발에 굉장히 또 연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치료는 이제 병원이나 사회의 관점에서 또 말씀드렸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병의 전파, 이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을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좁은 공간이나 제한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감염자가 이런 좁은 공간에서 그 비말을 통해서 유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손 씻기랑 적절한 샤워인데 목욕도 너무 많이 하면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에서는. 그래서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돌보는 측면에서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물도 많이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좀 자제를 하시고 또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들을 좀 줄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겁니다. 면역 체계에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또한 식사를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도 중요한데 영양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만은 비타민만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식사를 잘한다는 것은 제철 과일도 먹고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을 흡수하시고 탄수화물도 적절히 드시고 육류나 생선이나 이런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하셔가지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유산균을 사서 섭취하는 것도 먹는 것도 좋고요. 요즘 좋은 과리병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또 김치나 뭐 청국장이나 우리나라 발효식품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해조류도 면역 체계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이나 미역국 같은 것도 좀 드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생활사를 알면은 향후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활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생활 환경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창궐하는 온도가 1도에서 4도씨 4도 이하의 이 생육 조건에서 잘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40% 이하의 습도, 건조한 거죠, 건조. 그래서 날씨가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창궐 많이 자랍니다. 이 바이러스 잘 자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습시 한 20도를 넘어가고 평균 기온이 그 다음에 습도가 60% 정도가 유지돼 버리면 바이러스가 자랄 수 없습니다. 자란다는 뜻은 어떤 그 감염자에서 나와서 공기 중에 있거나 여기 어딘가에 묻어서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조건이면 며칠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온다습한 조건에서는 한 몇 시간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2시간 이내에 다 사멸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주로 발병하는 이 바이러스가 발병하는 시기는 겨울이나 초봄이 되겠습니다.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죠. 요 기간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냥 북반구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는 이 지금 감염자가 생기지 않는 걸 봐서는 개인적으로도 집안에 습도를 높여주고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이 바이러스 사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지만 향후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치료를 잘하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죽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온도와 습도를 올려주면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도 우리나라에 5월에 유입돼 가지고 6월에 저절로 그냥 끝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끝났다기보다는 저절로 없어진 거죠. 6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3월에 창궐하든 2월에 창궐하든 1월에 창궐을 하든 결국은 6월 달이 되어야 끝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2월 달인데 3월, 4월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창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초기 발생 지역이나 그 해당 국가를 보거나 이 국가에서 인접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들이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국가도 너무 거대화되거나 이 국가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인간들이 계속 만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도 거대화시키고 국가도 거대화시키고 계속 모여들어서 살면서 이런 병들이 생겼을 때 갑자기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꾸 또 바깥으로 분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인위적으로 너무 거대한 국가나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기보다는 적절히 잘 분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국가나 그 지역 사회를 봐서도 그런 교훈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택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염 사례에서 아파트에서 뭐 13층에 감염 환자가 뭐 10층에 다른 분을 감염시키고 하는 저번 사스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한 아파트가 다 감염된다든지 이게 이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천간에 감염을 시키는 경우는 이게 이제 공기 전파를 우려하는 건데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파트 배관으로 이제 균이 전파된 경우인데요. 공기 전파니까요. 배관으로 전파됐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욕실을 쓰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에서 감염자가 증상이 있을 때 균이 나오던 시기에 분변이나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당 그 욕실이 감염돼 있는데 다른 층에서 다시 그 화장실이나 욕실을 쓰는 경우에 요 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대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집을 지을 때는 다 J루비나 S루비를 써서 물이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넘어올 수 없는데 가끔 노후되거나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보면 배관이나 같은 환기구나 뭐 어떤 걸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갑자기 균수가 많은 밀도가 높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어떤 욕실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인접 집에서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팬을 돌리면은 우리가 화장실 팬을 돌릴 때는 음압이 발생하죠. 그 팬이 그 화장실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원리라서 결국 빨아들이는 그 압력 때문에 다른 층에 있는 공기를 그 층으로 유입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팬을 돌리면서 생기는 이제 전파일 가능성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실제 감염 사례가 이렇게 생기고 보니까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할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 놓지 말고 적절히 잘 분산시키고 또 이런 배관이나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더 많은 지혜나 생각을 가지고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이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면역을 잘 확립을 해서 우리 사회나 병원이나 개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고 적절히 잘 대처해서 모두가 이 병으로부터 잘 대처하고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 전파라고 이제 우려를 하지만 실제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오랜 기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기침을 하더라도 뭐 한 2m 안에만 비말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밀접하게 있지 말고요. 유증상자들은, 증상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잘 격리를 스스로라도 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공기로 나오더라도 금방 희석되고, 공기 중에서는 대개는 금방 3일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보통 2시간에서 이틀 정도 안에 3일 되는데, 공기 중에서는 2시간에 4시간이면 다 3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묻더라도, 문이나 문고리나 아니면 손잡이 등에 묻더라도 보통 하루나 이틀 만에 다 3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잡는 문고리나 이런 건 조심하시고, 근데 문고리도 뭐 꿀이나 은 이런 성분으로 만든 경우에는 꿀이 이온이 바이러스를 뭐 수분 안에 2~3분 안에 다 죽인다고 돼 있죠. 그래서 또 이런 교체 작업을 하는 것도 있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또 꿀이 손잡이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혜들이 이제 쌓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와중에 뭐 목욕탕도 안 가고 막 그러는데요. 목욕탕 같은 경우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 이용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고온 타섭하기 때문에 균이, 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야 되는 건 걱정해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건 또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라서 결국 이 바이러스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우리 몸을 지치게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가지지 마시고, 증상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1339로 연락해서 상의받고 또 치료받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환자가 많지는 않아서 충분한 의료시설에서 충분히 적절하게 다 치료가 가능해서 거의 뭐 사망이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분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시고,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또 좋은 매뉴얼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개통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면 현재나 과거나 앞으로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만 불필요한 걱정은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국가나 기관이나 시스템도 적절히 잘 보조를 하고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들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번 창궐이 우리나라는 피해 없이 잘 넘어가고 한 분도 돌아가시는 분 없이, 또 국내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에서 또 한국에 오셨다가 또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분도 돌아가시는 분 없이 치료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국격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